아마 조선분야는 우리 저 안광원 대표님께서 그 HD 한국조선 해양의 대표 하시다가 지금 아마 고문으로 약간 이제 이선을 물러나신 그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해운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정년 어,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회사대학 그다음에 대련회사대학에 뭐 객자 교수로 되면서 또 김현장에 또 비상임 고문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 강노화 수석께서 혹시 보험 쪽에 인적 변동 있으시면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대표적인 거는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해상 보험사 간의 그 P&I나 또 민간 손해보험사 모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그 P&I 보험도 한국 비즈니스를 되게 영업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국 P&I 클럽은 최초로 그 노스 스탠다드, 그러니까 노스 클럽하고 스탠다드 클럽이 합병이 된 이후에 한국에 그 클레임 컨설팅 오피스를 정식 개소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그래서 노스 스탠다드 싱가포르에 있던 한국인 직원 심상도 상무님께서 한국 그 컨설팅 오피스의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한 명 더 채용하셨는데 예전에 법무법인 해운에 있던 해상 변호사 그 방지영 변호사께서 합류하셔서 두 분이서 클레임 컨설팅 오피스라는 표현을 쓰고 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보험업법상에 외국 보험사가 한국에 이제 그 브랜치 오피스라든지 리에이전 오피스를 오픈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브랜치 오피스를 말 그대로 지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알리안츠라든지 이런 것처럼 보험업법에 상당한 규제를 받는데 리에이전 오피스는 이게 뭐 한국말로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영업도 할 수 없고 영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명칭을 클레임 컨설팅 오피스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좀 법의 제약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했고 나머지는 예 뭐 지금 중개사들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중개사가 여러 군데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이동이 많았고 이 부분은 제가 글로 따로 나중에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회원조합 같은 경우는 예, 그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신 이채익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8월 달에 취임하셔서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이 언급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 경력 직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 손보사 그다음에 해상 보험 시장에 이런 주니어 쟁탈전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을 많이 뺏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 신규 인력들을 좀 많이 채용해서 키우셔야 되는데 전부 경력직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 선사, 그러니까 소형 선사, 소형 브로커 회사에서 대형 해운회사나 이런 쪽에 스카우트 가버리면 지금 소형 선사나 소형 브로커사, 보험사 인프라들이 많이 무너져서 이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까지 설명드리면 해상보험에 관한 인력 부분은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정도 부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력 이동에 관한 정보는 제가 죄송하게도 구체적으로 물류 쪽 분야에서는 그 크게 기억난 것은 없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물류회사들의 24년도 동향을 보면은 일단 국내에 있는 그 이자 물류회사의 경우 H사가 이제 그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P사하고 S사가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H사는 이제 10조가 넘는 상황인데 이 종합물류 외에 그 사업의 편중이 주로 이제 그 로로선 그 실제 그 운송인 거죠. 그런 쪽의 매출까지 포함한 거고 24년도에는 인천공항 쪽에 창고를 추가적으로 개설하면서 이 항공운송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사 같은 경우는 레드시 봉쇄로 인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에 직접 투자해가지고 철송 운송에 대한 그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24년도에
기울였고요.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H사나 P사가 하지 않는 부분인데 글로벌리 그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 성황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그 이 국제 운송이나 국내 운송 창고에 대해서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 진출해서 이 분야에서 한 그 24년도에 1조 가량의 어떤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스크나 CMA 이 같은 경우는 역시 계속 그 항공운송이나 창고에 투자를 하면서 종합물류에 계속 그 진출을 확장하고 있고, 그 MSC는 머스크나 CMA와는 조금 다르게 그 해상 운송에 역시 집중하면서 유럽 쪽에 철성 쪽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HMM이 다시 종합물류 시장에 그 진출하는 것을 올해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다가 잠시 좀 중단이 됐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 드리면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 들으니까 중국 코스코도 종합물류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자기들 한 300척 가지고 선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300척 소유하도록 해서 이제 임대 해준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또 각종 항구의 항만도 터미널을 또 소유하면서 항만업에도 또 진출하고 있고 또 해상 보험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캡티버 마켓이라 그러는데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들 갖고 있는 선박을 모두 선박 보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조선업도 하고 있다는 한 세계 2위, 3위 가는 조선업도 그 코스코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코스코의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김재희 변호사님 혹시 뭐 법률 시장에 또 인적 변화가 있나요? 예, 교수님. 저희 그 법무법인하고 해상 업무 수행하는 그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몇 년간 원래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급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큰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교수님 이제 김앤장에서 이제 고문으로 영입되셨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 층의 좀 주니어 변호사님들, 그 유형훈 변호사 그리고 공현호 변호사가 이제 올해와 작년 입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로스쿨 12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사무소 지연에서 이제 김동현 변호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이제 주니어 변호사님으로 그 로스쿨 13기 나정희 변호사님이 이제 영입이 되셨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준성 변호사님이 최근 유학 후 복귀를 하셨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해윤에도 그 작년에 한아인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님이 입사를 하셨고, 올해 또 최민수 변호사님도 신입 변호사님이 좀 합류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입 변호사님들이 조금 유입이 되셨고, 이렇게 이직은 서로 간의 이직은 그치 많지 않았던 같은데요. 또 계속 특히 고려대 로스쿨 포함해서 많은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이 해당 업무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은 소망을 드려봅니다. 네, 교수님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영균 박사님. 네, 그 학술 연구 분야의 인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님께서 2024년 8월에 정년퇴직하셨고요. 이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김인현 교수님을 명예교수로 추대했고 성대하게 정년기념식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학회에서는 8월에 발간되는 제40
6권 제2호 논문집을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발간해서 11월 14일에 가을절 학술 발표에서 논문 봉정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민현 교수님은 은퇴 이후에도 대련회사대학교 객사교수, 상해회사대학교 객사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김회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 배병태 박사님께서 그 유족들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남겨주셨는데 그 기금을 통해서 한국해법학회에서는 이제 한국해법학회 학술대상 해인상이라는 것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 수상자로 제7대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경희대학교 정한영 명예교수님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국해법학회, 서울의 한국해법학회와 부산의 한국회사법학회 회장이 각각 바뀌셨는데, 한국해법학회는 제 15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여상의 권성원 변호사님께서 취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회사법학회에서는 2024년 5월에 제 15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YK 병강호 변호사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담회에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쿨이 이제 시작된 2019년 이래로 15년 정도 지났는데 점점 상법 분야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분야도 위축되고 있고 당연히 해상법도 위축되고 있어서 이제 김인현 교수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제 서울에서 해상법을 강의하는 전임 교수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 부산에서 이정원 교수님 혼자 남아 있어서 이제 로스쿨에서 해상법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문 후속 세대 문제도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해상법 후임 교수를 뽑아 주신다고 하신 점인데, 근데 아직 시기가 미확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속히 뽑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에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해상법학회 학술 연구 분야의 인적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상한 설명 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는 그 마지막 라운드로서 저 2025년을 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범 박사님부터 해운과 이 뭐 조선 분야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후티 반군 문제가 좀 예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유엔 그 예멘 전문가 보고서가 아직 그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마리타임 이그젝티브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그 후티 반군이 알카에다하고 그다음에 그 알샤바브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인데 알샤바브하고 이게 그 공동 전선을 펴서 지금까지 이게 이 상선을 공격을 해서 얻는 이 수익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선을 공격하는 게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이게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8천만 달러, 연간 한 2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그 언론에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130회 정도 상선 공격이 이루어지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상선 공격이 안 되면 이 후티 반군을 비롯한 그 알카에다나 이 조직들이 그 지역에서 이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기사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거 제가 바로 지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이게 잠깐만요. 전체. 네,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극해 관련 소식인데요. 그 트럼프 2기가 지금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북극해의 그 위기 상황을 감지를 하고 일명 그 아이스팩트라는 조약을 핀란드하고 그 캐나다, 미국이 3국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 체결의 내용에는 그 세빙선 건조가 핵심인데요. 실제로 이게 실제 세빙선 건조까지 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조선 기업들한테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산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 내용이 좀 전달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그 조선 기업들이 미국 내에 그 선박 건조를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히나 지금 당장 급하게 그 선박이 투입돼야 되는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기업들이 역할이 아마 내년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발표 자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핵추진 세빙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핵추진 세빙선은 그 실제 북극해에서 활동하는 세빙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핵추진 세빙선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7척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식 발표 제가 최근에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개최된 행사에 제가 온라인으로 참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러시아가 필요한 핵 추진 세빙선은 총 10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7척을 겨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미국과 또 서방의 그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조선 산업이 이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미 장이 마련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는 이 북극해에 관한 이슈가 해운뿐만 아니고 조선 분야까지도 이게 확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덕 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물류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해상 운송인들의 물류 산업 진출이 더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2기 정부의 취임이 1월 20일인데 그 US 동안의 파업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트럼프 2기 정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까지 계약이 타결이 안 되면은 어, 올해 9월, 10월에 연출됐던 그 US 동안의 그 컨디션이 또 심화되고 이게 결국은 서한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그 김재희 변호사님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김 변호사님이 발표할 때 그때 그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굉장한 혼란이 내년 연초부터 좀 예상이 되고 머스크도 오늘 낸 그 카고 로스트라고 하는 보도 자료에 보면은 2050년에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이 더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다는 이런 그 보도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동화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내년 전망은 일단 뭐 P&I 보험 관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고들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20일 제 P&I 보험 갱신 대비해서 IG 클럽 포함 저희 클럽도 제너럴 인크리즈 일괄 인상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에서 7.5%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이 그 달리오 사고를 말씀드렸지만은 IG클럽 구조상 그 1억 불 초과 21억 불까지는 그 GXL이라고 해서 이제 그룹 재보험을 외부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G클럽 룰상 그 GXL 구간의 보험료의 상승분은 전액 멤버사, 가입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픽스드 클럽하고 다른 부분인데 IG클럽 룰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월 20일 갱신 때는 달리오 사고에 따른 그 GXL 재보험료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15%, 20%에 해당하는 재보험 상승분을 그대로 가입사가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고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한국 선주들도 IG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들은 무조건 그 재보험료 인상분을
다툼의 여지 없이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저희 코리아 피나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뮤추얼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재보험 인상분을 저희가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클럽에, 선사에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해 갱신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제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외국계 보험사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일반 국민으로 잘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뭐 크게 영향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데 실제 사고 처리라든지 전 세계 이런 변호사 분들이라든지 기타 분들 얘기해 보면 거의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달리오 사고에서 보셨듯이만은 P&I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손해배상 금액이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점 재보험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상보험의 재보험을 다루는 회사들이 이제 포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박이 대형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과연 줄어드냐? 한편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고의 40% 정도는 휴먼 에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의 과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제가 지금 재보험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재보험자들의 질문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특히 한국 선원들에 대해서 코리안 크루의 퀄리티가 나아질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의 인상률은 높을 수밖에 없고 한국 회원조합 또한 올해 그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고 저희 코리아 피너클럽도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보험료에 대비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회원조합, 코리아 피너클럽 모두 내년에 상당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인 선박 자동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선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선원 단체라든지 회원회사에서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가 사고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휴먼 에러로 사고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P&I 보험 입장에서는 무인 선박이라든지 자율운항 선박의 그 고도화된 기술에 탑재한 선박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공론화되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내년에도 자율운항 선박간에서는 보험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개발됐지만은 보험이라든지 그 법령 개정이 없으면 법적 제도 마련이 없으면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IMO에서 법령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 P&I 클럽이 또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겁니다.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빨리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보험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좀 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선생님들께서 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법률적 측면에서 그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 주신 탈탄소화는 2023년부터 IMO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제 그 많은 용선 계약이나 그 운송 계약이 선박 건조 계약이 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지금 선박을 개조를 하거나 이제 친환경 선박 아예 새로 이제 발주를 선사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EU에서는 내년부터 그 Fuel EU Maritime이라는 규제를 시행을 해서 EU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그 온실가스 집약도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뭐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제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조금 더 이제 보도가 될 예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계약법적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그 탈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떻게 분담할지가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친환경 선박을 위해서 이게 보통은 그 기관이나 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의 분담이나 이제 연료유를 좀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될 때
그 비용의 분담, 그리고 이제 저속 운항을 하게 되면 운송이 지연이 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이제 누가 사서 사는 비용을 이제 또 누가 분담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용선 계약에 이제는 이제 이런 비용의 기속 주체나 분배 방식이 좀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빔코에서도 뭐 EU ETS 클래스나 아까 말씀드린 퓨어 EU 마리타임에 대비한 퓨어 EU 클래스는 표준 조항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강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해상 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특히 제가 느끼기로는 좀 분쟁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계약서 검토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듯이 이제 그 해상 폭력은 인허가 절차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업권자 보상 및 협의에 있어서도 이게 원스톱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도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그 설치하고 있는 단계 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육상하고 해상폭력 발전 단지 사이에 운영하는 그 지원 선박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카보타지 룰 같은 규제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 사업자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 사업자들이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그 움직임이 많아서 이러한 규제 이슈에 대한 자문도 로펌마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신사업인 만큼 이제 그 실무자들이 이제 제도를 숙지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원래 작년 국회에서도 그 해상 폭력에 대해서 약간 그 통합법을 만들자라는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많이 발의가 됐는데 올해도 이제 여야 모두가 이제 발의를 각각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입법을 하는 것까지가 그 의견이 통일이 되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입지를 발굴을 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를 하고 또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개발 법률이 아니라 통합법에 의해서 해상폭력 발전 사업을 규율하자. 이러한 법안을 저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저희 국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이 법안도 조속히 입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이 법률이 내년 1월에 시행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체는 이제 안전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그 기술이나 핵심 기자재를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법을 보면은 기존의 선박안전법 등 이제 선박 안전 관련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규제 특례 조항이 있어서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행령은 아직은 입법 예고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하위 법령이 좀 신속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실증 사업을 여러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그 자율운항 시스템이 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김윤 교수님 포함해서 그 이제 많은 그 학계 분들이 이제 논의를 주고 있듯이 기존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갖던 권한 혹은 지위를 이제 누가 대신할 것인가, 이것을 원격 운항자나 AI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그 3사법적 논의가 그 이제 해당 상법 개정과 함께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이영균 박사 조금 전에 하셨죠? 제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법률 분야 좀 말씀드리면은 저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해상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설치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해상 폭력을 이제 육지에 그 이제 폭력 사업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와 관련되는 법률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식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의 법률 관계를 해상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등기를 한다든지 그 이제 선박등기법이나 선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빠르게 실행되면서 우리 해상법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거 사이버 보안 선박의 그 이제 해킹이 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 선주의 주의 의무 그렇게 됐을 때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해상법에서 장차 그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단계 원격 조정 단계에서 그 선박이 자율운항 될 때, 그리고 4단계에서 자율운항 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선박 관리업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 선박 관리업자의 법적 지위 등등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이영균 박사께서도 또 많이 한 그런 그 이제 전자선화증권 뭐 같은 문제도 다뤄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탈탄소 문제도 다뤄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균 박사께서 어, 좀 학술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학술 분야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술 분야를 전망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 분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앞으로 2025년도에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제 법률 분야에서 말씀해 주셨던 자연선박 촉진법 관련해서 사실 제가 입법에 참여하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법안이 완성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타부처 의견조회 대국민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제 의견조회까지 해서 반영이 됐고요. 법제처에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쩔 수 없이 조만간 빠르게 완성이 돼서 내년 시행 전에는 어떻게든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법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운항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실증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차원의 법률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산업부에서 해상실증 규제특례라는 것이 이미 통과가 돼서 그 대부분의 실증은 이미 규제특례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법과 실증을 통해서 하는 규제 특례와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제 실증이 이루어질 텐데 실제로 실증을 하게 되면 아까 강동화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 분야, 보험제도, 실증에 대한 보험, 그리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클레임까지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지, 그래서 좀 통합적인 자연선박 전용 보험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요 상법에서 책임에 대한 논의, 조금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윤 교수님도 계시고 과거에 정한영 교수님, 최준영 교수님 계실 때 여러 이제 법률개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사실 좋은 결과물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발의한 복합운송이나 전자선화증권 개정안이 있는데, 근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전부 다 임기 만료 폐지된 상황이고, 지금 상사법무과 구성을 보면 해상법이나 해상보험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이제 회사법 관련 상법 개정 논의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반 상사법 영역에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거의 당론으로 추진하다시피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제 열띤 토론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도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뭐는 재개,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대응하는 데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서 각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규모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해운회사랑 선박금융회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 해운회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해상법에서도 연구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탈탄소 그리고 ESG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
2025년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HMM은 이미 적용 대상이고 페노션이 이제 자산 총액 3억 원인데 내년부터 이제 페노션도 공시 의무의 대상이 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 회사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스코프 3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2027년부터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도 스코프 3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스코프 3라고 함은 그 일반 제조회사가 본인의 하청업체, 즉 운송회사들까지 운송회사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회사들도 미국 기업과 영업을 하게 될 때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산하증권 관련해서 그 기초가 되는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관련해서 사실 법무부에서는 전자문서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이제 개별 법률에서 전자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문서법을 개정해서 총론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법무부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 과기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이제 개별 법률에서 이제 기존의 전자문서에서 원본을 요구하던 것을 스캔한 전자문서까지도 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아마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사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님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금 더 그 신진 교수들이 나오고 중진 교수님과 함께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의 명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업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한 해상법 연구, 해상보험법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그 거의 많이 됐습니다. 오늘 해운에서 최수원 박사님, 그리고 해상보험에서 강동화 수석님, 조선에서 선박금융에서 장세호 실장님, 그리고 물류에서 이종덕 부장님, 법률에서 김재희 변호사님, 그리고 학술에서 이영균 박사님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안가원 대표님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좌담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해양항국에서 정리해서 다음 1월 호에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고려대학교 해상법 전문가 강좌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은 우리 안강원 대표님을 제 그 6회 해상법 최희식 교수님 렉처에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저녁에 만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그 한국의 해상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엔 더 해상법 더 발전시켜서 세계에 쫓아오는 한국의 해상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그 해상법 교수로서 일단 정년퇴직을 했는데 많은 축하를 해주신 그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제자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해상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국의 이인혜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